오히려 어떤 분들은 이 성과가 과거만 못할 수도 있다. 네. 뭐 중국이나 미국이 참여하지 않았으니까요. 네네. 어떻게 보시나요? 그럴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모이는 사람들을 제가 한번 거론해 봐 드릴게요. 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없지만 네. 장관급들이 다 옵니다. 그리고 중국에도 역시 시진핑은 주석은 없지만 부총리 옵니다. 류호 부총리가 옵니다. 아, 류호. 그리고 그 밖에 국제기구들, 예를 들어서 UN 사무총장, IMF 총재, 월드뱅크 총재 다 옵니다. WHO 총재 다 옵니다. 그러니까 국제기구 총재들도 다 오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방향성을 선정하고 앞으로 이렇게 해 나갑시다라는 의제를 던지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물론 정상들 몇 명이 빠진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좀 어떻게 보면 기대만큼은 아닐지 몰라도 네. 이게 무시할 만큼의 의제가 던져질 것이다라고 생각은 안 됩니다. 네, 정치적 주목도에 좀 떨어질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악수하거나 정상회담하면 얼마나 기사가 많이 나오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유리한 어젠다를 끌고 갈 수 있도록 흐름을 가져가면 되는 것이지.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조금 더 이득일 수도 유리한. 있겠네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만약 G2가 참석을 하면 거기에 아무래도 시선이 쏠릴 텐데. 네. 예,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시기에 네. 세계의 리더의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다면 네. 훨씬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좋은 해석이신데요. 예, 전 네. 방송할 때 아나운서들이 선배가 자리 비우면 거기 앉아서 잘하면 그냥 쭉 가는 거거든요. 어. 저희는 그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덕실 씨 빠진 자리에 김성훈 기자님 잘하시면 어. 그냥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아, 이제 네? 앞으로 과학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 이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번에 또 세계 무대에서 입지를 계속 꾸준히 다져왔었던 인도 중동의 어떤 그 재벌들이 지금 네. 했잖아요. 관심 있어요. 네. 저도 이 부분에 지금 관심이 많은 것이 사실 월드컵 때부터 시작해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계속 쭉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미래 전략을 계속 짜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석유 재벌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 공급망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아젠다가 될 수 있는 어떤 기후 위기를 생각해 보면 살 길을 찾기 위한 어떤 발버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분들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을 네. 텐데 어떤 상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정말 이 참석자, 이게 소위 말하는 부호들도 참석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겠죠. 정상들도 참석하고 부호들도. 그리고 참석하고 싶다고 다 참석하는 게 아니라 초청장을 받아야지만. 아, 초대가 없어 못 가네요. 예, 제가 했는데 그래서 못 그 갔습니다. 초청 못 받았어요? 네. 아, 받았어요? 그렇군요. 아니요, 전 참가비가 없어가지고요. 네. 그 초청장을 받는 대상도 부호들이라고 한다면 네. 역시 부호들 중에서 결정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근데 다 그 받는 부호들 건 중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부호들이 예를 들어서 1등부터 1000등까지 있다. 그러면 네. 1등부터 순서가 주어지겠죠. 네. 근데 이 부가 재편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아, 네. 중국 같은 경우 부호들이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면서 그랬죠. 부호들이 많이 밑으로 내려갔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봉쇄 조치 때문에 네. 못 나가는 부호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런 이슈들도 같이 겹쳐서 오. 중국 부호들이 많이 참석을 못합니다. 못했고. 그게 첫 번째 어떤 변화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 러시아 같은 경우는 경제 제재 대상이니까 네. 또 러시아 경제가 안 좋잖아요. 경제 위기였잖아요. 전쟁 중에 경제가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부호들도 한 목소리를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중국, 러시아 부호들이 많이 줄은 거예요. 대신에 생각해 보시면 중동의 경우에는 오일머니, 네. 국제 유가가 엄청 높았잖아, 22년 한 해. 그러면서 돈을 많이 모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호 순위에서도 랭킹이 많이 올라간 거예요, 더. 그래서 중동 부호들이 많이 참석을 하는 그런 네. 경향성. 또 인도도 상대적으로 이들이 나오니까 인도의 부호들이 많이 참석하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좀 더 많이 강조되는 그런 흐름이고요. 또 중동 산유국들이 역시 이 왕세자나 혹은 그 지도권에서 계속 주창하는 게 뭐냐면 뭐 2030 미래 UAE 2030 예를 들면 네. 사우디아라비아 2030 2030년까지 이런 세계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모습을 계속 제안하고 있는데 그게 다 탈오일입니다. 오일 시대에서 벗어나자. 네. 그러니까 오일 중심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재생에너지라든가 스마트시티 건립이라든가 이런 디지털 사회로 완전히 바꾸자. 내가 만드는 미래는 다르다라는 것을 계속 제안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호들이 이 자리에 참석해서 많은 기업, IT 기업 혹은 여러 전문가들 이 의견을 듣고 우리 도시는 이런 모습으로 가져가야겠구나. 그 학계의 어떤 전문가들 이런 분들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해당되는 그 기술 다 갖고 있는 삼성전자,
그죠? 현대자동차 이들과 모빌리티 협력을 갖고 이렇게 한 자리에서 워크숍하면서 많은 것들을 이뤄나갈 수 있는 자리니까 네. 이 중동 혹은 인도 이들의 부호들이 많이 참석했다는 것은 부의 재편, 권력의 재편까지 또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차피 아시아잖아요. 네. 인도도 그렇고 네. 중동도 사실 아시아권이기 때문에 네. 협력하는 게 상대적으로 좀 유리한 측면도 있을 거라는 추정이 가능하고요. 그 제 우리나라가 입장에서. 굉장히 좀 관계도 좋아왔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미국과 중국으로 재편되어 있는 세계 경제 질서에서 이분들이 가늠자가 되거나 네. 무게추가 돼줄 수 있잖아요. 어디에 서느냐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도와 중동이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있고 능력이 대단한 것도 물론 있지만 네. 어느 쪽에 서주냐에 따라서 이제 영향력이 생기니까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생각보다 영향력이 클 수도 있겠다 싶어요. 큽니다. 결과적으로 미국, 유럽 덩어리 동맹국이죠. 네. 그리고 러시아, 중국 동맹국이죠.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어떤 영향력 있는 국가들을 자기 동맹국으로 포섭하느냐에 따라서 네. 이 둘로 세계가 쪼개지니까 쪼개진 세계가 어디가 더 권력이 클지가 결정되니까 이런 소위 산업 장악력이 있고 혹은 이제 경제적 장악력이 있는 또 구매력이 있는 그렇죠. 이런 국가들이 어느 줄을 서느냐에 따라서 혹은 나는 또 제3지대를 선다 뭐 이런 것에 따라서 결국 이 동맹국들의 파워가 좀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네.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재밌는 게요. 지금 세계 미중 패권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중국을 떠나잖아요. 공장들이. 네.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요. 차이나 엑소도스라고 하죠. 중국을 떠나서 그러면 공장들이 어딘가 다른 데 입지해야 가야 되잖아요. 되잖아요. 그 입지처를 인도로 많이 생각을 해요. 네. 인구가 많고 인구도 많고 그만큼 노동력이 풍부하고 인건비가 싸고. IT는 좋고. 그렇죠. 여러 가지 면에서 인도, 베트남 이런 지역을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역시 인도가 그런 제2의 생산기지로서 주목받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고 네. 중동 같은 경우는 수요처라고 볼 수 있죠. 네. 굉장히 많은 인프라 건설이 진행될 텐데 그러니까 요즘에는 단순히 인프라가 도로만 아스팔트만 까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죠. 첨단 IT가 다 가미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네. 그걸 이제 우리는 ITS라고 하는데 네. 예, 이 정보 테크놀로지가 가미된 이 교통 인프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가 진입할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수요처와 또 생산 기지가 중동과 인도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네. 이들이 어느 편에 서느냐는 어떻게 보면 권력의 중심이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결정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세술은 세부대 남이라고 했잖아요. 아, 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네. 오히려 G7 정상 중에 이제 대거 참여를 하지 않았고 네. 말하자면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신흥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좀 참여를 많이 못했다기보다 안 한 상황이 됐고요. 네. 그런데 오히려 우리나라는 참여를 한 상황입니다. 네. 근데 기존의 부자들 부호들 중러에서 많이 빠지고 오히려 신흥 부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중동 인도가 많이 참여를 했잖아요. 네. 요거는 오히려 세대 교체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여기서의 논의가 예. 여기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 너희 아쉽게 됐네. 예. 우리 이렇게 으쌰으쌰 하기로 했어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잘 이제 시작될 수 있는 미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그렇게 생각도 됩니다. 자 보시면 세계가 둘로 쪼개지는데 결과적으로 중국과 러시아 부호들은 네. 우리나라의 뭐 적정한 파트너국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아닐 네. 수도 있잖아요. 미래적으로 네. 봤을 때 그게 둘로 쪼개지고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 편에 속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의 수요를 잃을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권역의 부호들이 등장해서 이들이 투자를 유치하고 이들이 또 수요처가 된다면 또 제2의 우리의 방향성 신시장을 개척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앞으로 경제 전망이 가장 중요한데 실장님 오늘 오셨으니까 다보스 포럼 주최 측에서 낸 보고서 중에서 네. 경제학자들의 3분의 2가 올해 글로벌 경기가 침체 국면에 빠질 것이다라고 네. 예상을 했다고 하는데 네. 동의하시는지요? 네, 저도 뭐 매년 경제 전망서를 발간하고 있고 그 경제 전망서에 항상 그 형용사를 그 앞에 수식어를 좀 붙이는데 23년 경제 전망에 그 앞에 붙인 그 수식어가 Great Recession입니다. 어떡해요? 저는 뭐 죄송한 표현이지만 리세션이 안 오면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더 좋아요. 네. 제가 이제 공포감을 조성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알고 대응하자,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응하자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게 왜 경기 침체냐? 제가 단적인 증거를 한번 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성장률이 23년 1.6%로 정부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1.6%이 성장률의 의미를 말씀드리려 하는데 우리가 근래 경험했던 경제 중에 경제 위기를 4번 경험했어요. 네. 한 번은 1980년 오일 네. 쇼크에 따른 오일 쇼크. 충격, 네. 마이너스 1.6% 역성장했죠. 두 번째가 IMF 외환 위기, 네. 1998년 마이너스 5.1% 역성장했죠. 네. 세 번째가 글로벌 금융위기 금융위기. 2008년, 네. 그리고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마이너스 네. 0.7% 역성장했어요. 네 번의 경제 위기 이때를 제외하면 23년 1.6% 성장률이 가장 낮아요. 이런 걸 경기 침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을 가정하고 그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까를 좀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네.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리는 걸 들어보니까 다음에 꼭 한 번 더 모셔서 네, 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뉴스는 경제와 우리 한국경제산업연구원의 김광석 경제연구실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